안녕하십니까. 공무직, 청원경찰, 공단, 공사 등의 국사 포함 일반 상식, 기출보고 및 예상문제 8회 시간입니다. 먼저 컨벤션 효과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컨벤션이라는 게 뭐냐면 대규모 집회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를 합니까? 전당대회를 하죠. 그래서 당대표를 뽑죠. 그럴 때는 매스컴도 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정치 행사 직후에 행사 주체,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이런 데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대규모 집회를 치른 다음에는 그 행사 주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 이것을 가리켜서 컨벤션 효과라고 합니다. 다음은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JSA, 이건 일반적으로 다 아시죠? 공동경비구역을 JSA라고 하죠. NLL, 이건 북방 한계선입니다. Northern Limit Line이었고 NLL은 북방 한계선. MDL은 군사 분계선입니다. Military Demarcation Line이라고 그래가지고 군사 분계선.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MDL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놓고 틀린 걸 찾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MDL은 군사 분계선이다. DMZ는 비무장지대. 이건 일반적으로 아시죠? 그래서 JSA는 공동경비구역, DMZ는 비무장지대, NLL은 북방한계선, MDL은 군사분계선입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런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요거죠. 좌천. 즉, 서울지방경찰청에 검사로 있는데 밉보여가지고 제주지방검찰청으로 발령을 내버렸다. 이런 게 좌천이죠. 서울에서 제주도로 발령 내버린 거, 이런 거. 그러나 이 좌천은 징계의 종류는 아니다. 밉보여가지고 서울에서 제주도로 발령냈다 할지라도 이것은 좌천은 징계의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고 좌천은 밉보여서 서울에서 제주도로 보냈다 할지라도 좌천은 징계의 종류는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알아보면 헌법 44조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입니다. 다음 헌법 65조에 보면 탄핵소추권이 있죠.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헌법재판소, 법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법률을 위배한 때는 누가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회가 탄핵 소추로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다음 헌법 76조 2항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그래서 긴급명령권은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성문법과 불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문법은 무엇이냐? 일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제정된 법, 이걸 가리켜서 성문법이다. 문서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것이죠. 조례와 규칙도 서울시 조례 몇 조 몇 항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제정하는 규칙, 서울시 규칙 몇 조 몇 항 이런 것은 성문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불문법은 성문화되지는 않았어요. 몇 조 몇 항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즉 조문의 형식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관습법, 오랫동안 거듭된 관행으로 법적 확신이 이른 거, 이걸 관습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조리, 판례, 대부분 판례 같은 것은 그렇죠.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렵죠, 판사들이. 그래서 이 판례도
불문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인식으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가리켜서 관습법이라고 한다. 조리는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본질적인 원리 또는 도리, 이것을 가리켜서 조리라고 한다. 다음은 레몬 마켓과 피치 마켓을 한번 보겠는데요. 레몬 마켓, 시고 맛없는 과일인 레몬에서 유래된 것으로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으로 불량품이 넘쳐나면서 소비자 외면을 받게 되는 시장이다. 레몬은 어떻습니까? 보기는 그럴듯한데 시고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는 시장이지만 들어가 보면 전부 저급품, 저질품만 통용되고 쓸만한 물건은 없어요. 불량품만 넘쳐나는 시장. 이런 시장을 가리켜서 레몬처럼 시고 맛없는 과일, 못 먹는 과일, 그래서 불량품 시장, 이런 것을 레몬 마켓이라고 한다. 다음 피치 마켓은, 피치가 뭡니까? 복숭아죠. 피치 마켓은 달콤하고 맛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인 복숭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품질의 상품, 우량의 재화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 그래서 피치마켓에 가면 쓸만한 물건이 아주 많다. 고품질, 이러한 우량의 재화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가리켜서 피치마켓. 반대가 레몬마켓입니다. 다음은 스텔스 세금인데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이런 전투기죠. 북한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전투기죠.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으면서 어느 순간에 김일성궁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정은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스텔스 전투기, 즉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이름에서 따온 말로 납세자들이 언제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게 세금 폭탄을 맞는 거, 이걸 스텔스 세금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영수증을 보면 부가가치세 얼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세금이에요. 10% 세금이 붙잖아요. 부가가치세가. 그 다음에 주류세 같은 내가 세금 낸지도 모르게 술 한 병, 참이슬 한 병 먹으면 거기 주류세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간접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나 간접세 같은 거, 언제 세금을 낸지도 모르게 세금을 내는 거,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게 들어와서 김정일의 주석궁을 때려버리는 거, 스텔스 전투기처럼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김정은을 때릴 수 있는 이러한 전투기, 이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세금. 이해가 되셨죠? 다음은 기펜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이 도리어 그 수요의 감퇴를 가져오고, 어떻습니까?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값이 떨어지면 그 물건을 많이 사겠죠. 수요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가격이 하락되는데 수요도 줄어든다. 가격이 상승하는데 오히려 비싼 게 맛있다고 더 산다. 이런 걸 가리켜서 기펜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일반의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이 비싸지면 살 사람이 적어지죠. 수요가 감소하는 것인데 그와 반대로 간다. 즉 역설적이다. 그래서 기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쌀과 보리는 서로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데, 소비자들이 못 살 때, 빈곤할 때는 보리를 많이 먹었어요. 싼 거를. 그런데 부유해지니까 오히려 보리의 수요는 줄어들고 어때요? 비싼 쌀을 더 많이 먹는다. 비싼 걸 더 찾는다. 비싼 것이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다. 이것이 기펜의 역설입니다. 다음은 소프트 패치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있어요. 경기가 회복되는데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침체기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소프트 패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경기는 회복되는데 일시적으로 침체되거나 후퇴하는 거,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현상, 이런 것을 소프트 패치라고 한다. 그래서 본질적인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데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현상, 이것을 소프트 패치라고 한다. 다음은 사회이사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진과 최대 주주로부터 독립되어 회사 상무에는 종사하지 않아요. 항상 출근하거나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하냐, 이 사람은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활용하도록 도입된 제도인데, 대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방지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즉 기업의 내부 거래 감시, 소액주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그래서 재벌의 황제 경영, 재벌들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이사 제도를 두어가지고 바로잡아 버리는 그런 조처, 이걸 가리켜서 사회이사 제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자기자본 비율, 즉 BIS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이죠. 국제결제은행에서, 즉 BIS에서 비율을 정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총 자산 중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에서는, BIS에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기 자본 비율을 8% 이상 보유해라. 즉 1조 원대의 금융기관이 있다, 은행이 있다.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800억 이상은 돼야 된다. 즉 8% 이상은 네 자본 가지고 해라. 전부 남의 돈만 가지고, 즉 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자본은, 자기 자본은 없이 전부 다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자산 중에서 자기 자본이 8%는 돼야 된다. 이 자기 자본 비율을 가리켜서 BIS 비율이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드뱅크. 이걸로만 보면 배드가 나쁜 은이라는 게 나쁜 은행 이렇게 보이죠. 배드뱅크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마치 나쁜 은행을 연상시키지만 사실은 좋은 은행이에요. 그래서 은행의 부실 채권을 관리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거. 은행이 맨날 돈 받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실 채권만 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채무자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겁니다. 즉 1억 원 채무를 진 사람에게 3천만 원은 변제하고 전부 통치자. 이렇게 부실 채권을 좀 싸게 사가지고 채무를 조정해주고 하는 그러한 착한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드뱅크라는 원래 이름은 나쁜 은행이지만 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사가지고 채무자와 채무를 조정하면서 좀 깎아주고 돈을 받는 그런 착한 은행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배드뱅크, 완전히 나쁜 은행만은 아니다. 은행의 부실 채권을 사서 관리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착한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채권이 무엇인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때는 가솔린 엔진으로만 가다가 또 어떤 때는 전기 모터로 가다가 뭐 이렇게 두 가지 겸용으로 하는 거. 하이브리드 채권은요, 채권과 주식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채권, 가솔린과 전기 모터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채권과 주식의 어떤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아요. 주식은 이자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확정이자를 받아요. 또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 매매도 가능해요. 이런 신종 자본증권을 가리켜서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확정이자도 받고 주식처럼 만기도 없고 매매도 가능한 신종 자본증권을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한다. 다음은 뉴턴 현상과 제이턴 현상을 보겠습니다. 자, 지방에서 대도시로 이동해 가지고 생활하던 노동자가, 그렇죠? 자기 농촌에서는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대도시로 와서 공장 노동 생활을 하든지 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래서 자기 고향 출신지로 돌아가는 현상, 이것을 뉴턴 현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나이가 들어서 뭐 퇴직하고 어든지 나이가 들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런데 제이턴 현상은 뭐냐? 출신지 근처 지방으로, 완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출신지 근처에 있는 그런 고용 기회가 있는 뭐 공단이라든가 이런 출신지와 가깝고 일자리가 있는 근처 도시로 돌아가는 현상, 이것을 제이턴 현상이라고 한다. 뉴턴 현상은 완전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뉴턴 현상이고, 제이턴 현상은 고향 근처로는 가고 싶어요. 근데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고향 근처에 일자리가 있는 도시, 그 고향 근처 지방으로 가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제이턴 현상이라고 한다. 다음은 코쿤족을 보겠습니다. 코쿤이라는 말은 뭐냐면 누에고치, 그런 말이죠. 누에고치죠. 이렇게 누에고치. 타이너스 유래한 말로 누에고치와 같이
외부와는 차단하고, 그렇죠. 누에거치 속에 들어가서 있듯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 가지고 칩거 증후군 생활하는 거, 자신만의 공간에서 칩거 증후군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 즉 쉽게 말하면 나홀로족 이런 거 같은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코쿤족, 누에거치처럼, 그렇죠. 자신의 어떤 한계를 딱 쳐놓고 그 안에서만 은둔 생활을 하는, 칩거 생활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 나홀로족,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코쿤족이라고 한다. 다음은 열섬 현상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주위의 타 지역보다 주목할 만한 정도로 3 내지 5도씨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이걸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아스팔트 도로와 시멘트 건축물의 태양열 흡수가다. 즉 흙보다도 시멘트가 태양열 흡수율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멘트로 된 고층 건물이라든가 그 아스팔트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 태양 흡수율로 뜨겁죠. 그래서 이런 대도시가 더 온도가 높다. 또 이런 대도시하면 에너지를 과다 사용하고 자동차도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더운 공기를 발산하게 되죠. 또 고층 건물로 인해서 바람 순환이 어려워요. 공기 통로가 적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인구의 도시 집중, 뭐 밀폐된 공간 안에 사람 많으면 온도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대도시로 갈수록 어떤 그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3 내지 5도씨 정도 높은 거, 이런 걸 가리켜서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열섬 현상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길을 생각해 가지고 너무 조밀하게 건물을 만들지 않고 바람도 좀 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도를 낮춰주고 실내 적정 온도기 지키기 등을 해 가지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줘서 온도를 낮추는 거. 그 다음에는 숲속에다가 녹지 공간을 마련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옥상에다가도 녹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옥상열을 흡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옥상 같은 데다 하얀색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태양 흡수율을 좀 방지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열섬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JSA 공동경비구역 맞죠? NLL 북방한계선 맞죠? MDL 남방한계선 아니죠? MDL은 뭐죠? 군사분계선. DMZ 비무장지대 맞죠? 틀린 것은요, MDL은 남방한계선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입니다.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 감봉, 견책, 좌천, 정직. 자, 아까 보셨죠? 서울에 있는 사람 제주도로 발령됐다고 그랬고 징계는 아니에요. 밉보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좌천은 징계의 종류는 아니다. 다음 중 대한민국 국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긴급명령권, 대통령의 권한이죠. 불체포특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예산안 수정권, 대통령 탄핵소추권, 이건 다 국회의 권한이죠. 긴급명령권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그러면 긴급명령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불문법이 아닌 것은, 자, 성문법과 불문법 봤죠? 판례, 관습법, 조리 전부 불문법이죠. 근데 조례는 뭡니까?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성문법이죠. 몇 조, 몇 항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례와 규칙은,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래서 조례는 성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값싼 가격에 질 낮은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을 가리키는 용어는, 값싼 가격에 질 낮은 저급품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레몬마켓이죠. 고급품이 유통되는 시장은 피치마켓이고, 값싼 가격에 질 낮은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은 레몬마켓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낸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내는 세금, 레이드에 잡히지 않고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게 김정은 궁을 때려버릴 수 있는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죠. 언제 세금 문지도 모르게 세금 물리고 가는 전투기, 스텔스 세금이죠.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면 원래는 가격이 인하되면 수요가 늘어나야죠. 근데 수요가 줄어들어요. 역설적이죠. 오히려 가격이 비싼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다. 역설적이죠. 뭐라고요? 기펜의 역설이다. 수요 공급의 법칙의 역설적이죠. 제품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든다. 가격이 비싼 제품의 수요가 오히려 늘어난다. 역설적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펜의 역설이라고 한다. 다음 중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소프트 패치라고 했죠? 원론적인 침체 현상은 아니에요.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약간의 침체된 것 같은 현상, 어려움을 겪는 현상, 이걸 가리켜서 소프트 패치라고 한다. 다음 중 재벌의 황제 경영을 바로잡아보는 직접적 조처, 뭐라고요? 사회이사 제도죠. 황제 경영, 재벌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을 바로잡아보기 위해서 비상근 이사를 두는 것, 사회이사를 두는 것, 이걸 사회이사 제도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위험 가정자산,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 자,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국제은행에서 이 비율을 뭐라고 그랬어요? BIS 비율이라고 그랬죠? 8%는 돼야 되는 게 자기자본 비율이. 주로 은행에서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 그러면 BIS 비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TI는요, 네트 인컴,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부채 연관 원리금 상환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 소득이 1억이에요. 그런데 남의 돈 빌린 것하고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 상환으로 5천만 원을 상환해요. 1년 내내. 그러면 버는 것은 1억인데 5천만 원을 원리금 상환으로 갚아나간다. 그러면 DTI는 얼마가 되겠어요? 50%가 되겠죠. 총 부채 상환 비율. 버는 것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눈 거, 총 소득분의 원리금 상환액, 이것이 총 부채 상환 비율이다. LTV는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에요. 집값이 1억인데 얼마까지 대출했냐? 5천만 원 대출한다. 그러면 LTV는 50%가 되겠죠. 다음 중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가지고 채무자와 채무조정을 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은행들. 얼른 보면 나쁜 은행 같지만 실제로는 좋은 은행이라고 그랬죠. 그 은행을 뭐라고 하냐? 배드뱅크라고 한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배드뱅크라고 한다.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 즉 주식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채권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 거, 가솔린으로도 가고 전기모터로도 가는 거,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그랬죠. 주식의 특성도 있고 채권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 거, 즉 이자도 받으면서 만기도 없는 거, 이런 채권을 뭐라고 한다?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한다. 14번입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던 노동자가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가면 유턴이죠. 고향과 가까운 지방도시로 취직하려는 현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턴은 아니고 J턴이죠. J턴 현상이라고 합니다.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가면 유턴인데 고향 근처의 직장으로 간다. 그러면 J턴 현상이라고 한다. 15번입니다. 외부 세상으로부터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에 머물려는 집거증후군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 뭐라고요? 그렇죠. 코쿤적이죠. 코쿤이 뭡니까? 누에고치가, 그렇죠, 집을 짓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자기만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 집거하는 거, 이걸 코쿤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딩크족은요, 자녀 없이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 안고 다니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 개만 안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딩크족은 아들, 딸은 없어요. 무자식이 상팔자. 그리고 부부만 우리는 즐기자. 부부 생활만 즐기자. 자식은 없이. 이렇게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페라싱글족은 결혼하지 않고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사람들. 이걸 페라싱글족이라고 해요. 니트족은
학교도 안 다니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밥 먹고 잠만 자는 거예요. 집안에서. 일할 의지도 없는 이런 사람들과 얘기해서 니트족이라고 한다. 16번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가능한 최저 근로 나이는 몇 세인가? 정답은요? 15세입니다. 15세면 몇 살이죠? 중3 나이죠. 즉 중학교 나이까지는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중학교를 다니면 18세까지는 안 돼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최저 근로 나이 시험 문제 나왔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13세, 만 13세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 14세면 2학년, 15세면 중3입니다. 그래서 중3 미만의 나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최저 근로 나이로서 채용하면 안 되는 나이예요. 만 15세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5세 미만의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중학교에 재학 중이면 18세 미만자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 할 수 없는 나이는 15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만 15세. 자, 대도시 지역에서 나타나는 열섬현상.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대도시의 온도가 3 내지 5도씩 높다. 이런 게 열섬현상이라고 그랬죠. 콘크리트 피복의 증가. 콘크리트는 흙보다도 더 열을 흡수하는 게 높아요. 더 뜨겁죠. 그래서 이것도 열섬현상의 원인입니다. 인공열의 방출. 이것도 열섬현상이죠. 옥상 녹화. 나무를 많이 심었다. 이건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옥상에도 나무를 심는다. 그럼 옥상열을 흡수하는 거죠. 나무가. 그래서 옥상 녹화는 열섬현상이 아니라 원인이 아니라 열섬현상을 방지하는 어떤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 오염지수인 ppm 단위에서 1ppm은 얼마인가? 1만 분의 1,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심수봉 씨가 불렀죠. 100만 송이의 장미인가요? 100만 송이, 100만 송이, 100만 송이. 1ppm은 뭐라고요? 100만 분의 1입니다. 심수봉 씨가 부른 100만 송이의 장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0만 분의 1. 1ppm은 100만 분의 1이다. 자, 다음은 국사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혼인할 때는 말로 미리 정하고 혼인. 여자 집에서는 본체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집을 서옥이라고 했다. 자, 서옥. 서옥 그러면 대리사이즈 생각나시죠? 해가 저물 무렵에 신랑이 신부의 집 문 밖에 도착하여 자기 이름을 밝히고 절하면서 신부의 집에서 머물기를 청한다. 자,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자기 본가로 돌아간다. 삼국지 동의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과 옳은 것은, 내용의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 서옥이라는 것이 뭡니까? 대리사이제인데, 대리사이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구려에 있었어요, 고구려. 고구려의 대리사이제죠. 그러면 이 내용에서 고구려 것을 살펴보면 되겠어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게 부여죠, 부여. 영고, 그런 부여. 제가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 고구려죠. 제가회의 고구려입니다. 특산물로 당군, 과마, 반어피 등이 있었다. 이건 어디예요? 이거 동예죠, 동예. 당궁은 뭐예요? 이거는 활 만드는 거. 과마는 뭡니까? 이게 쪼락말이죠. 반어피는 뭐예요? 이거는 물개가죽. 이런 게 특산물이었다. 이게 동예를 지금 말하고 있죠. 제사장인 청군이 있었고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이건 지금 뭐예요? 이게 사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설문은 대릴사회제인 서옥이라고 하는 대릴사회제도. 이거는 고구려 때 거니까 고구려 제가회의.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지문을 한 번 더 보면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건 영고는 부여예요. 그다음에 제가회의는 고구려고요. 특산물로 당궁, 과마, 반어피 등이 있었다. 이건 동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인 청군이 있었고 신성지역에는 소도가 있었다. 이건 지금 사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문에서 말하는 것은 대릴사회제 서옥이라고 부르는 그 집도 서옥이라고 부르고 이런 혼인제도가 있는 나라는 고구려였고
고구려에 있는 것은 제가회의다. 그래서 서옥제는 고구려 시대의 혼인풍습으로 대리사의 일종이고, 제가회의는 고구려의 귀족회의로 유력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모여가지고 국가의 중대사의 주요 정책을 논의했던 거, 이것이 고구려의 제가회의고, 부여의 제천의뢰인 영고는 을력 정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그 나라에서 대회를 열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 이걸 영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죄수들까지도 풀어주는, 사면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부여의 영고입니다. 20번입니다.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세조가 편찬을 시작해서 성종대 완성했다. 맞는 표현이죠. 조선 최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및 그 뒤 법령을 종합해 만들었다. 맞는 표현입니다. 형전을 완성한 뒤 재정경제 기본에 대한 호전을 완성했다.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상법이 먼저 완성되고 그 다음에 형법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형전이 먼저 완성되고 재정경제 기본에 대한 호전을 완성했다가 아니라 재정경제 기본에 대한 호전이 먼저 완성되고 다음에 형법인 형전이 완성됐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등 6전으로 이루어졌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육법전서 같은 거예요. 이러한 것이 6전으로 이루어졌다.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60년 세조 6년에 먼저 재정경제 기본이 되는 호전, 오늘날로 말하면 상법 같은 거죠. 이게 먼저 완성됐고 다음 해에 형전, 오늘날로 말하면 형법이에요. 형전이 완성해서 공포에 시행되었다. 그래서 형전을 완성한 뒤 재정경제 기본으로 호전을 완성했다. 이게 틀렸고, 뭐가 먼저요? 호전, 즉 오늘날의 상법과 같은 호전이 먼저 완성됐고 그 다음에 형법과 같은 형전이 나중에 완성되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